두 번째 시간이네요. 어떻게 넘기냐. 네. 자, 먼저 광고 2개만 할게요. 첫 번째는 그룹 편성에 대한 설문을 제가 ETL에 올렸죠. 수강생분들은 반드시 다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오늘 좀 전에 다들 응답하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강생분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돼요. 참여하신 만큼 뭔가 얻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프로젝트가 다른 수업들에 재활용될 수 있을지, 그러면 또 좋겠죠. 굳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따로 하기보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룹 편성을 제가 이번 주에 좀 신경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당장 이제 실습이에요. 그리고 실습 환경을 위한 세팅을 이제 조교분이 다 공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강생들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실습에서. 네, 하지만 뭐 이상한 거 혼자 수업에 관련 없는 거 하면서 리소스 다 까먹지는 마시고, 어쨌든 네, 실습에 참여 가능합니다, 청강생분들도. 그리고 그룹 편성은 아마 한 조에 3, 4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뷰를 해봐야겠네요. 저번 시간에 머신러닝, 딥러닝 첫 번째 리뷰를 해봤습니다. 2가지 리그레션을 봤는데요. 첫 번째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은 기본적으로 X라는 인풋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리니어한 연산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는 형식이었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Z는 W의 트랜스포즈의 X 플러스 뭐 B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리니어 리그레션, W도 리니어 연산, B도 리니어 연산.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거를 로그 비스무리하게 바꾼다고 했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확률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Z에다가 시그마를 씌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0에서 1 사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느낌이 나도록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경우에 로스 펑션을 크로스 엔트로피로 한다고 했는데 뭐 다들 미분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심심하면 해보라고 했었는데 시그모이드 함수가 익스포넨셜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막 민스퀘어 에러로 하고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기가 힘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로 로그를 다시 씌워줘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기본적으로 정답에 가까우면 값이 작아져야죠. 그죠? 그리고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현재 처한 상황을 분석해서 조금 더 나으리라 예측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방향은 그레디언트로 정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플러스면 값을 줄여야겠죠. 거꾸로 가야 되니까.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면 값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로스 펑션을 줄여서 이런 뭐 항아리 모양, 컨벡스 모양의 함수에서 최저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고 이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했었고 여기에 스텝 사이즈가 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W는 뭐 W-알파의 뭐 DW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럼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처음에 로스 펑션과 가장 가까운 변수부터 시작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미분 값에다가 그거보다 좀 더 앞에 있는 변수를 넣어서 미분하고 거기다 좀 더 앞에 있는 변수를 넣어서 미분하고 하나씩 가는 거죠. 체인 룰로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레이어짜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본 다음에 저희가 레이어를 늘려봤어요. 그래서 레이어 인덱스 small l이라는 거를 추가로 넣었죠. 그래서 이런 걸 Deep Neural Network, DNN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인풋 레이어, 제일 왼쪽에 인풋 레이어, 제일 오른쪽에 아웃풋 레이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히든 레이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딥한 네트워크가 되는, 딥한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DNN에서도 뭐 각각의 웨이트나 뭐 바이어스에 대한 미분값을 다 일일이 구해줘야 될 텐데 룰은 똑같아요. 체인 룰로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앞으로 가는 걸 앞으로 가서 로스 펑션까지 구하는 거를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하고 로스 펑션에서부터 계속 미분을 구하면서 뒤로 가는 걸 back propagation이라고 하는데 forward propagation 할 때 뭔가를 좀 저장을 해놓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Z, 그렇죠? Z 관련된 걸 저장을 해놔야 back propagation 할 때 그걸 써먹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좀 키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현할 때.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마지막 레이어에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가지고 뭔가 값을 뒤틀었는데 그런 게 히든 레이어에도 다 있습니다. 그걸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했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의 특징은 non-linear 해야 된다. 비선형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히든 레이어를 추가한 목적 자체가 더 복잡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을 리니어 펑션으로 하는 순간 레이어를 1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10,000개를 넣든 결론적으로 그냥 하나의 레이어랑 딱히 다를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보량을 실제 늘리려면 넌 리니어리티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필요한 상황에선 아웃풋 레이어는 리니어 펑션으로 넣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액티베이션을. 그런데 히든 레이어는 무조건 넌 리니어로 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웨이트 업데이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웨이트가 일단 있어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값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처음에 그냥 다 0으로 설정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보시면 처음에 웨이트가 0이면 그 다음 레이어부터 다 깔끔하게 아웃풋이 다 0이 나오겠죠. 아웃풋이 다 0이 나오면 뭐 A도 0, Z도 0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백프로포게이션 할 때 뭡니까? 다 0 곱하고 0 곱하고 0 곱해져서 그레디언트도 깔끔하게 0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아주 괴상하게 될 거기 때문에 다 0으로 하는 건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의 그럼 이제 서로 막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될 거거든요. 웨이트들을. 그래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랜덤하게 한다고 해서 막 너무 큰 값을 넣어주면은 또 안 되겠다. 왜냐하면 웨이트가 너무 커지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레디언트가 빵이 되죠, 거의. 그러면 업데이트가 느리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니셜 웨이트를 줄 때는 어느 정도 작은 값들로 랜덤하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 W든 B든 다 파라미터고 저희의 목적은 괜찮은 파라미터 W랑 B를 정해서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건데 이 W랑 B를 세팅하는 과정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다른 파라미터들도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하이퍼 파라미터, 파라미터에 영향 주는 또 다른 파라미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뭐 러닝 레이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어를 몇 개를 쌓느냐도 파라미터, 거기다가 또 각 레이어마다 W를 몇 차원 벡터로 설정할 거냐 등등등.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선택에 가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섣불리 특정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으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성능이 안 나온다고 좌절하기는 이르다.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으로 또 해봐야 될 것이 있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대한 리뷰를 마쳤고 이제 이번 시간 컨텐츠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DNN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일반적인 설명을 다 마쳤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트레이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트레이닝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문제겠죠. 그래야 우리가 실험을 좀 덜 반복할 수 있겠죠. 컴퓨팅 리소스도 좀 덜 잡아먹고. 우리한테 무한대의 컴퓨팅 자원이 있으면 뭐 빠르든 느리든 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요. 실생활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자, 일단 어떤 것이 정확한 모델이냐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X랑 동그라미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선을 그려보자. 그러니까 이 선이 모델입니다. 빨간 선이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선이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세 가지의 선 중에서 어떤 게 베스트일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겁니다. 일단 맨 왼쪽에 있는 선은 좀 너무 심플하잖아요. 일자로 딱 해보니까 틀린 것들이 많아요. 선의 왼쪽이 X고 선의 오른쪽이 동그라미인 것이 뭔가 이 모델의 의도일 것 같은데 보시면 뭐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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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동그라미 틀리고 틀리고 이미 트레이닝 셋 주어진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트레이닝 한 것만 해도 많이 틀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셋으로 한 것만 해도 많이 틀렸고 이런 경우 모델이 너무 심플해서 모델을 그냥 일직선으로 하겠다 하고 너무 많은 제한을 가해버리니까 모델이 너무 심플해서 트레이닝 셋조차도 제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언더피팅. 너무 심플해서 여기저기에 좀 X가 약간 동그라미 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가 몇 개는 또 X 쪽으로 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캡처를 못한다. 그래서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걸 알겠고요. 뒷부분에 이제 두 개가 이제 뭐가 더 좋은 것이냐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심플하게 보면 현재 트레이닝 셋만 갖고는 맨 오른쪽 모델이 제일 좋아 보여요. 맞습니까? 지금 100%다 맞췄잖아요. 이 이상한 지렁이처럼 생긴 선을 통해서 어디가 X고 어디가 동그라미인지 100% 맞췄고 중간에 있는 것은 뭐 맨 왼쪽보다는 정확하지만 약간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트레이닝 셋을 갖고 이렇게 모델을 만든 뒤에 테스트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본 적이 없는 데이터로 몇 개를 준 다음에 테스트를 해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맨 왼쪽은 당연히 볼 필요도 없이 안 좋겠죠. 트레이닝 셋도 제대로 못했는데 테스트 셋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동그라미랑 X가 주어졌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건 다 틀린 거예요, 사실. 예. X가 지금 다 동그라미 영역으로 많이 여기 넘어와 있고 동그라미가 X 영역으로 넘어와 있고 얘도 지금 다 틀렸죠?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 일단 맨 오른쪽에 되게 복잡하게 열심히 트레이닝 셋을 100% 맞춘 모델에 대해서 열심히 맞췄는데 언씬 데이터를 넣었더니 너무 많이 틀렸네요. 보니까 생각보다 얘도 왼쪽에 있고 얘도 X쪽에 있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아슬아슬하게 다 틀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를 오버피팅이라 그래요. 오버피팅.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트레이닝 셋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보지 못한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갖고 너무너무 피키하게 다 맞추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주어지는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버피팅입니다. 저희 실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주어진 경험에 의존해서 막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뒤틀려도 내 혼란에 내리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학생들의 불확실한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 옵티마이즈 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일 좋은 모델은 중간에 있는 모델이에요. unseen 데이터가 대충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트레이닝 셋에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또 너무 심플해서 표현하지 못한 것도 아닌 적절한 세트, 이거를 적절한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극단에 빠지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발생할 텐데 어떻게 언더피팅인지 오버피팅인지 알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가 남은 질문이겠네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인데요. 크게 보면 앞에 있는 이 두 개 셋이 통틀어서 다 트레이닝 셋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진짜 테스트는 맨 오른쪽에서 하는 거고요. 이 중간에 있는 밸리데이션은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는 중간중간에 좀 제대로 된 다음 넥스트 스텝을 정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을 트레이닝 합니다. backpropagation, forward propagation을 사용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에서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된 모델을 갖고 중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트레이닝 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unseen 데이터입니다. unseen 데이터를 갖고 현재 중간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트레이닝 에러랑 비교해요. 트레이닝 셋으로 했던 에러랑 밸리데이션 셋으로 추출한 에러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 칩시다. 그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상황이 처음에 발생할 수 있죠. 첫 번째처럼 트레이닝 셋 에러는 1%밖에 안 되는데 밸리데이션 셋으로 로스를 구했더니 1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오버피팅이죠. 너무 트레이닝 셋에만 집중해서 오버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밸리데이션 셋의 에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오버피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 에러가 커요. 트레이닝 셋 에러가 큰데 밸리데이션 셋 에러도 뭐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면은 언더피팅입니다. 왼쪽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미 트레이닝 셋 에러가 많이 커지는 상황이죠. 세 번째는 이제 카오스인 최악의 상황인데요. 언더피팅 플러스 오버피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되게 많은 파워가 있어요. 곡선을 이렇게 꼬불꼬불 그렸는데 그것이 트레이닝 셋에도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상태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런 케이스가 이제 아주 좋은 케이스죠. 트레이닝 에러도 작은데 밸리데이션 에러로 작았다. 그럼 이제 괜찮은 모델, 이제 트레이닝을 마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맨 마지막 상태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셋으로 애큐러시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공개되는 모델 성능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셋은 뭐에 쓰이냐면 다른 모델들, 나는 이런 모델을 트레이닝 했는데 뭐 다른 학생은 또 다른 모델을 트레이닝했고 공정하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같은 데이터셋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경쟁을 유발하는 제대로 된 벤치마크 퍼포먼스를 제공하기 위한 셋이 테스트 셋입니다. 테스트 셋은 당연히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하고 또 구분돼야 돼요. 서로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트레이닝 셋 에러를 매저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어스가 크냐, 그러니까 언더피팅이냐는 거죠. 언더피팅이면 모델이 너무 심플하거나 트레이닝이 너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델 사이즈를 키워보거나, 왜냐하면 너무 심플하니까 모델의 뭐 노드 수를 늘리든 레이어 수를 키워보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아니면 너무
지금 트레이닝을 조금만 했나 보다 하고 트레이닝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 자체가 너무 심플하거나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면 아키텍처를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든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돌다가 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validation set error를 측정을 하면 이제 validation error가 크면 variance가 있는 거고 validation error가 작으면 variance도 없는 거죠. 그래서 variance가 없으면 이제 해피한 거고 근데 variance가 있다. 그럼 이제 overfitting이 있는 거잖아요. overfitting을 없애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이 너무 작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안 그래도 작은 데이터하고 그게 대표성이 없는데 거기에만 내가 너무 온 힘을 다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데이터를 더 긁어 모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regularization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모델이 너무 복잡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이 너무 세서 이거 좀 오버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의 표현력을 좀 제한시켜줘야죠. regularization 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아키텍처를 바꿔볼까? 이건 언제나 해볼 수 있는 어프로치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돌고 돌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 그러면 done입니다. done. 그리고 done 하면 이제 테스트 셋의 액큐러시를 매저하면 되겠죠. 네, 에러 수치, 손성욱 학생이 에러 수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거는 주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했을 때 주변에 나왔던 데이터들의 에러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알아야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 그러면 특정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티 데이터셋이라는 게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고 그 데이터셋에서 뭐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들 막 100이, 200이 내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어떤 정도의 성능을 받는지 제가 알면 내가 트레이닝한 모델이 적어도 거기서 너무 크게 벗어나진 않아야 지금 트레이닝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진입해서 뭔가 해보게 되면 좀 애매하겠죠. 왜냐면 이게 태스크가 자체가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모델을 잘못 만들어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럼 오버피팅이 됐어요. 오버피팅이 돼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약간 저희가 잘 안 들어봤던 게 regularization이죠. 데이터를 더 모으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regularization 테크닉은 뭐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유명한 게 L2 regularization입니다. 되게 심플한 겁니다. 로스 펑션 원래 코스트 펑션 정의가 우리 이만큼이 코스트 펑션이라고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하나의 텀을 더합니다. 그래서 m이 데이터 개수였는데 이 m분의 람다 한 다음에 웨이트의 프로비니어스 놈 웨이트 각각 엘리먼트의 절대값의 제곱을 다 더한 걸 프로비니어스 롬이라고 합니다. 그냥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단.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스트 펑션에 이 텀을 더해 놓으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약간 미분값이 변하겠죠.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 할 때 보면 그레디언트가 W를 미분하려고 하면 원래 있던 로스 펑션은 이걸로 쳤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백프로포게이션에 관련된 로스 펑션을 미분한 값에다가 두 번째 텀이 더 붙게 됩니다. 어떻게 미분하는지 대충 감은 잡히시죠? 그냥 W의 제곱을 미분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W의 제곱을 미분한 결과 이 값이 나왔죠. 그러면 업데이트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W는 W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DW 하는데 DW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1은 왜 나왔는지 아시죠? 1은 원래 있던 W입니다. W. 그리고 뒤에 있는 DW에 람다랑 WL이 있으니까 그 텀이 이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왜 regularization이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웨이트가 작아져요. 무슨 소리냐면요. 1에다가 뭔가를 뺐잖아요. 지금 이 상수 부분을 보면 원래는 그냥 W였는데 1W였는데 1에다가 뭔가 작아졌어요. 코에피션트가. 그 얘기는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W가 작아지는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 그럼 W가 작아진다는 건 모델이 뭔가 특정 방향으로 커지기가 되게 힘든, 치우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점점점 0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웨이트들이 0 주변에 분포하게 됩니다. 계속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모델이 심플해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오버피팅이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테크닉은 드롭아웃이라는 겁니다. 드롭아웃. 원래 이제 모델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가 있고 여기는 히든 레이어가 3개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 형식입니다. 이걸 트레이닝 할 때 근데 이게 지금 노드가 몇 개입니까? 12개의 히든 노드가 있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버피팅이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한 번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 하는 그 세트를 iteration이라고 하는데 한 번의 iteration마다 랜덤하게 노드를 죽여버립니다. 예, 노드를 죽여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노드가 죽었다. 그럼 얘로 들어오는 가지들이 다 0이 되고 여기서 나가는 가지도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 0이 되면 가지가 몇 개가 0이 됩니까? 8개가 한 번에 다 0으로 없어져 버리네요. 인풋으로 들어오는 4개, 아웃풋으로 들어가는 4개 다 0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랜덤하게 지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듯이 50%의 확률로 각 레이어마다 노드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개 중에서 2개씩 랜덤하게 없앤 거죠. 각 레이어마다.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0.5로 할 거냐, 0.7로 할 거냐, 0.1로 할 거냐 하이퍼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드가 2개가 0이 됐으면 반이 0이 됐으면 이제 그 아웃풋이 2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노드 4개를 거친 값이 더해져야 되는데 2개만 거쳤기 때문에 값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그 에버리지 민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probability를 0.5로 하면 각 레이어마다 액티베이션을 2배로 뻥튀기를 해줘야 평균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너무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야 아웃풋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없어진 네트워크 안에서 forward propagation하고 backward propagation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iteration에서 뭐 합니까? 또 다른 노드를 랜덤하게 지운 다음에 또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 그 다음 iteration에서 또 다른 노드를 랜덤하게 지우고 forward, backward propagation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델은 이제 드롭아웃 없이 모든 웨이트를 살린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 이때는 뭐 액티베이션을 뭐 2배하고 3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액티베이션을 뻥튀기 하는 이유는 중간에 드롭아웃 과정에서 에버리지가 이상하게 세팅될까 봐 한 거고 드롭아웃 한 상태에서 다 트레이닝 마감됐으면 마지막 모델은 웨이트를 전부 다 살리고 이제 웨이트 부스팅도 액티베이션 부스팅도 안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좋냐? 왜 레귤라이제이션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만약 모델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특정 웨이트가 막 커지는 방향으로 전진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런 방향으로 오버피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막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이 웨이트를 키우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 웨이트가 그 다음 아이터레이션에 빵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다른 웨이트들이 막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 얘기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특정 노드, 특정 웨이트 값에 의존을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웨이트가 여기저기 퍼져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특정 웨이트가 너무 커지고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롭아웃 할 때 이제 커먼 프랙티스는 히든 레이어가의 노드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노드를 없애야겠죠. 왜냐하면 걔네가 더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은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섣불리 드롭아웃을 하지 않습니다. 인풋은 생 날 데이터인데 그 날 데이터를 처리하는 레이어조차도 드롭아웃을 해버리면 상당히 모델 성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드롭아웃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 같은 곳에서는 거의 항상 사용되는 테크닉입니다. 왜냐하면 비전 쪽 데이터가 없거든요, 확실히. 딴 데보다 사진 데이터가 더 모자랍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드롭아웃이 거의 디폴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테크닉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더 모으면 되죠. 그런데 더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증강합니다. 어그멘테이션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같은 사진인데 사진을 더 찍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같은 사진인데 이거를 뭐 좌우를 바꿔서 그냥 다른 데이터인 척하고 또 넣어보고 앞뒤를 바꿔서 뭐 다른 데이터인 척하고 넣어보고 아니면 사진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 랜덤하게 어느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 자른 거를 또 다른 사진인 척하면서 넣어보고 이런 다양한 테크닉을 통해서 하나의 사진이지만 꼭 여러 개의 데이터인 것처럼 페이크를 써서 넣으면 조금 더 그나마 낫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arly stopping이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트레이닝 로스가 우리가 아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 할수록 지금 뭐 X축, Y축, 로스, 뭐 트레이닝 타임 뭐 이러면 트레이닝 로스는 점점 이제 감소를 하겠죠. 근데 밸리데이션 셋 로스가 같이 감소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버피팅이 되면 이렇게 증가를 다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얼리 스타핑은 뭐냐면 여기서 멈추자. 여기서 멈추자라는 거예요. 신호팀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발령됐던 화재 정보는 주변 건물 공사 중 수압 변화에 의한 알람 벨 오동작으로 이는 실화가 아니오니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만 더 듣고 끝나면 재개하겠습니다. 건물 공사 중 수압 변화로 인한 알람 벨 오동작으로 이는 실화가 아니오니 구성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지장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신호팀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더 진행하게 되면 오버피팅이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한 이 시점, 밸리데이션 셋 에러가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서 트레이닝을 그냥 그만하자 라는 게 얼리 스타핑입니다. 되게 간단한 테크닉이잖아요. 뭐 레귤라이제이션처럼 새로운 텀 넣으면은 또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추가되고 또 드롭아웃 하면 또 그 probability도 파라미터로 추가되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중간에 멈추자는 거예요. 되게 심플한데 단점은 뭐냐면 언더피팅이냐 오버피팅이냐 그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를 딱 포커싱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성능이 훨씬 괜찮을 텐데 그 두 개를 그냥 섞어 가지고 되게 애매하게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성능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딱히 추천하진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accuracy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accuracy. 무엇이 더 정확한 모델이냐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럼 부정확한 모델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테크닉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은 학습 속도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로스 펑션의 값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랜덤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랜덤도 여러 가지 랜덤이 있어요. 뭐 이런 선이 있으면 웨이트를 이런 랜덤 분포에서 랜덤하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이런 분포에서 랜덤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그 분포가 다르잖아요. 랜덤하게 해도.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랜덤 값을 정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는 뭐냐면 딥한 네트워크, 히든 레이어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요. 그레디언트가 베니싱하거나 익스플로딩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백 프로퍼게이션을 예를 들면 레이어가 100개가 있는데 백 프로퍼게이션을 그럼 100번을 하면서 체인룰을 거치면서 끝까지 와야 돼요. 근데 중간에 한 번이라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예를 들어 0보다 작은 식으로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번의 레이어를 거치는 동안 계속 그레디언트가 작아지고 하면서 인풋 레이어까지 왔을 때 그레디언트가 그냥 거의 항상 빵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꾸로 그레디언트가 1보다 큰 상태로 트레이닝이 됐다. 그러면은 1 곱하기 뭐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뭐 2 곱하기 뭐 계속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그레디언트가 위로 치솟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레디언트를 통제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솔루션을 어떻게 하냐면 웨이트를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분산 있잖아요. 그 분산을 n분의 1로 합니다. 그 n이라 함은 노드 레이어의 사이즈입니다. 레이어의 사이즈. 그래서 레이어 사이즈 n이 크면 클수록 더 쉽게 익스플로딩 하거나 베니싱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리언스를 더 작게 하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이제 괜찮게 세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배치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 전체가 m개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m개. 근데 m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나한테 10억 개가 있습니다. 10억 개. 10억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럼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트레이닝을 한 번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 할 때마다 10억 개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산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10억 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메모리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메모리에 저장도 못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트레이닝이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배치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데이터를 쪼갠 미니 배치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을 여러 개의 미니 배치로 나누는데 근데 이것도 당연히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미니 배치 사이즈를 몇으로 할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미니 배치만큼의 데이터 셋만 갖고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가 100개 있었는데 미니 배치를 10개로 만든 거예요. 각 미니 배치마다 10개씩 데이터를 주고 10개의 데이터를 만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처음엔 1번 미니 배치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엔 2번 미니 배치로 한 번 하고 그 다음 3번 미니 배치로 한 번 하고 그래서 10번 미니 배치까지 해야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다 쓰는 상황을 원 에폭이라고 합니다. 에폭. 그래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다 써서 포워드 백워드를 하기 때문에 원 이폭이 원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똑같습니다. 근데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 원 에폭이 결국 미니 배치 개수랑 똑같아요. 개수만큼의 트레이닝을 한 게 원 에폭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스피드업 트레이닝을 스피드업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번 아이터레이션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작아지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그럼 미니 배치 사이즈를 몇으로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죠.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자, 일단 m개의 데이터가 원래 전체 데이터였으니까 극단을 보죠. 미니 배치를 m으로 한다. 그럼 이게 결국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똑같은 거죠.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아이터레이션 한 번 돌릴 때마다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하거나 메모리에 올라가지도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또 양극단, 또 다른 극단, 미니 배치 사이즈를 데이터 하나로 하자. 이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스피드가 엄청 빠를 것 같잖아요. 아이터레이션 한 번 할 때마다 빠르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컴퓨터는 벡터로 합쳐져 갖고 돌리면 하나하나씩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1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해도 하나씩 100번 처리하는 것보다 그 100개를 벡터로 묶어서 처리하면 더 빨리 처리해주는 하드웨어 메커니즘이 있다 그랬는데, 데이터를 하나만 갖고 하게 되면 벡터라이제이션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빠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1과 m 사이에 적절한 값으로 세팅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프랙티스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셋 사이즈가 2000개보다 적으면 그냥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너무 커진다. 그럼 64, 128, 256, 512 뭐 이런 숫자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CPU나 GPU를 상황을 알아서 적어도 한 번에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그걸 처리하기에 충분한 메모리는 있어야 돼요. 메모리가 적다 그러면은 미니 배치 사이즈도 줄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오실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 이런 이상한 등고선 아시죠? 등고선 그레디언트에 대한 등고선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은 2차원이니까 저희 W를 W1과 W2 이렇게 노드가 두 개만 있다고 치죠. 가로 방향의 W1과 뭐 세로 방향의 뭐 W2. 그래서 노드 두 개짜리 레이어 하나가 만약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W1 방향의 그레디언트는 되게 작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값이 되게 하나 늘어나는데 간격이 크죠, 등고선이. 그런데 세로 방향의 그레디언트, W2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되게 큰 거죠. 그래서 확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점까지 가야 로스 펑션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여기로 되게 빠르게 가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그런데 실상 저희가 가진 그레디언트는 보통 이쪽으로 커진 큰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로 빨리 오른쪽으로 빨리 전진하고 싶은 욕심에 섣불리 스텝 사이즈, 러닝 레이트 알파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오른쪽으로도 빨리 가겠지만 벌티컬하게 너무 많이 튀게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오버슈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전진하고 싶은 욕심은 충족하면서도 아래 위로 너무 오실레이션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한 테크닉들이 뒤에 있는데요. Gradient Descent with Momentum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멘텀을 가지고 Gradient Descent를 하자.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DW W는
W 마이너스 알파 dw.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이 dw 대신 dw 다시 라는 새로운 걸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dw 다시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dw 다시, 그러니까 바로 이전 아이터레이션에서 얻었던 dw 다시에다가 베타를 곱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계산해서 얻은 dw, 현재 아이터레이션에서 얻은 dw에다가 1-베타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값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없었죠. 앞에 부분이 아예 없고 얘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계속 축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는 보통 0.9라는 거예요. 그래서 0.90% 정도의 과거 그레디언트를 재활용하고 10% 정도 현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만약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DW가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전의 그레디언트의 경험, DW 다시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아이터레이션에서 계산된 DW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둘을 더하면 값이 감소하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도 이제 또 플러스였는데 이전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오실레이션이 계속 되면요. 그 방향의 그레디언트 값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과거의 값은 플러스, 현재 값은 마이너스. 그러면 결국은 뺄셈 돼서 절대값 줄고 과거의 값이 마이너스, 현재 값이 플러스. 그럼 다시 뺄셈 돼서 절대값이 줄고 그렇게 되면 버티컬 방향으로 오실레이션 하던 게 점점 오실레이션이 조금씩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로 방향의 그레디언트는 오실레이션이 안 일어나잖아요. 가로 방향의 그레디언트는 계속 괜찮은 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가로 방향의 그레디언트는 유지하면서 버티컬한 그레디언트는 줄이는 게 저희 목적이었어요. 아까 그림에서. 그래야 오실레이션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모멘텀의 특징은 자꾸 기호가 바뀌면 그 방향의 그레디언트는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값과 현재의 값을 계속 더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값이 줍니다. 그 방향에서는. 벌티컬한 방향에서는 계속 오실레이션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값이 줄어요. 대신 꾸준히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가로 방향의 그레디언트는 부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계속 전진하기 때문에 값이 줄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리고 W는 DW를 빼는 게 아니라 DW 다시를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트위킹을 하면 치우친 디스트리뷰션을 좀 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동기인데요. 결국 동기는 오실레이션을 없애는 건데 다른 테크닉이 있어요. RMS 프롭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용어를 좀만 바꿀게요. DW 다시 말고 SDW 스퀘어 RMS니까 그냥 S를 썼어요. 이런 새로운 거를 정의하고 얘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얻었던 SDW 과거값 재활용하는 거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값을 더하는데 현재 값에 제곱을 달았네요. 제곱 그죠? 제곱을 다른 이유는 이제 부호를 무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모멘텀 접근법하고 좀 반대잖아요.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서로 막 빼지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무조건 플러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좀 저희의 의도랑 달라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뒷부분이 있어요. 이게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계속 값이 커지게 되면요. 계속 플러스 절대값 하면서 그레디언트가 커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모에다가 줘버립니다. 분모에다가. 그래서 SDW가 크면 클수록 실제 업데이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쓰는 이 업데이트
이 값은 작아지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너무 큰 경우에 오실레이션을 줄여주는 효과가 또 발생합니다.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입실론이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한 이유는 이제 혹시나 분모가 0이 될까봐 어떤 작은 값을 일단 디폴트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RMS prob은 분자에는 DW가 그대로 있는데 분모에 어떤 값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레디언트가 커지면 실제 업데이트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업데이트하는 값은 작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옵티마이저 아담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댑티브 모멘트 에스티메이션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 두 개를 섞은 거예요. Gradient Descent with Momentum하고 RMS Prob을 합친 겁니다. 어떻게 합치냐면 자 왼쪽에 있는 DW 다시는 그 모멘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나온 것이고요. 똑같고요. 그다음에 SDW는 RMS 프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섞어서 하냐면요. 네, 엄청 놀랍진 않습니다. RMS 프롭으로 구한 것은 분모에다 넣어줘서 값을 줄여준 역할을 하고 플러스 분자에는 DW 대신 DW 다시를 넣어줌으로써 또 과거값에서 자꾸 오실레이션 하면 분자는 더 작아지게 해주는 겁니다. 이중 효과를 보는 거죠. 이중 효과. 분자도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고 이 효과를 동시에 봐서 되게 유명한 옵티마이저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입실론을 추가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게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오늘 제일 어려운 거.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러닝 레이트를 설정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러닝 레이트 알파. 근데 DK라고 해놨네요. DK. 왜냐하면 러닝 레이트를 계속 고정값으로 해놓으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하는데 고정으로 해놓으면 여기서 아주 쿨하게 여기를 패스해서 갔다가 다시 또 여기를 돌아갔다가 다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중앙점으로 가고 싶은데 알파가 크게 되면 너무 쿨하게 그 점을 지나치게 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알파를 너무 작게 만들면 여기서부터도 전진을 못해요. 이렇게 조금씩. 그럼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도. 둘 다 단점이 있어서 절충을 한 거죠. 트레이닝의 초반에는 러닝 레이트를 크게 가져가다가 점점 줄이면 괜찮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폭 넘이라는 게 이제 트레이닝을 몇 에폭을 돌렸느냐인데요. 여기에 있는 어프로치들의 공통점은 그냥 에폭이 증가하면서 러닝 레이트를 줄입니다. 그냥 그게 공통 원칙입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줄였네요. 분모를 증가시키는 방식이 첫 번째.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거에다가 지수 함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감소시키는 방식. 여기는 뭐 스퀘어 루트를 넣어서 감소시키는 방식. 그 다음에 그냥 대놓고 매뉴얼하게 계단을 그냥 세팅을 한 거예요. 뭐 컨티뉴어스한 그래프를 한 게 아니라 어떤 매뉴얼한 계단 값을 설정해서 뭐 10번 트레이닝하면 러닝 레이트 이렇게 줄이고 또 20번 트레이닝하면 또 한 번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설정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원리는 답에 근접할수록 좀 더 세심하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테크닉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이 또 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 함은 뭐냐면 각 레이어의 인풋을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애초에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게 문제였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런 예쁜 동그라미 모양으로 펴주면 괜찮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떤 레이어를 통과시켰을 때 A의 L-1이 어쩌고저쩌고 통과되면 중간에 ZL이 되고 그 다음에 밸류 같은 거 통과시키면 AL이 되겠죠. 여기다 웨이트 L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를 노멀라이제이션 시켜 정규화 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확률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표준 분포로 정규화하는 건데요. 두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첫째 평균. 이 ZL이 벡터잖아요. 일단 여러 개의 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이거의 분산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알면 이제 표준화를 시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여기 입실론이 이제 깨알같이 들어간 거죠. 혹시나 0이 될까 봐.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된 G놈을 여기서 놈을 구한 다음에 얘를 밸류를 통과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정규화를 하면 분산이 무조건 1이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트위킹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추가 파라미터를 이렇게 써가지고 얘도 배울 수 있어요. 람다랑 베타가 좀 더 괜찮은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면 알아서 배워보세요 라고 하고 추가 파라미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Z 틸다 놈이 밸류로 들어가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입니다. 그럼 이거는 왜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자, 저희가 지금 이 레이어가 주인공이라고 쳐요. 이 레이어를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데 이 레이어가 받는 인풋은 이 전까지의 레이어가 토해낸 아웃풋입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L-1번째 레이어의 웨이트들이 어떤 식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디스트리뷰션이 바뀌어버리면 이 L번째 레이어가 뭔가 어떤 일관된 트레이닝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자꾸 이전 레이어가 토해낸 아웃풋에 영향을 받게 돼요. 나의 그레디언트가.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중구난방으로 영향을 받으면 모델이 제대로 트레이닝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직관하에 항상 전 레이어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서 한번 디스트리뷰션을 통일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로 가면 그래도 그나마 독립적으로 각 레이어가 좀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라는 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대충 할 얘기들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데 지금 이제 평균 값하고 분산 값이 있어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는 인풋이 하나의 미니 배치가 되니까 이 미니 배치 안에서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각 레이어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이걸 통과한 Z의 민 값과 베리언스 구하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 레이어 가서 또 여기서 민 값과 분산 구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또 그 다음 레이어 가서 또 민 값과
베리언스 구해서 배치 노멀레이션 하는 걸 계속 이제 조금씩 가게 될 텐데요. 테스팅할 때는 말입니다. 테스팅할 때는 배치로 하질 않아요. 그냥 데이터 하나를 낼 겁니다. 데이터 하나를. 싱글 샘플을 넣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 자신의 평균과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냥 샘플 하나인데? 그러면은 레이어를 통과시킬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평균도 없고 분산도 없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나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냥 값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분포라는 걸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저희는 가정을 하죠. 테스트 셋이 데이터 자체 포인트 값들은 다르지만 트레이닝 셋과 분포는 비슷할 것이다. 분포는 비슷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트레이닝 기간에 민과 베리언스를 계산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있는 다음에 그것들을 테스팅 데이터 통과시킬 때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저장을 하려면 괜찮은 민값과 베리언스 값을 최종 결과물로 트레이닝 결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미니 배치가 10개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미니 배치를 갖고 forward propagation 할 때 일단 각 레이어마다 민과 분산을 구해 놓겠죠. 그래서 뭐 민, 첫 번째에 대한 민, 그다음에 뭐 첫 번째에 대한 분산, 미니 배치에 대해서 구해 놓은 다음에 두 번째 미니 배치를 갖고 또 아이터레이션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미니 배치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해요. 실제 뮤는 과거의 뮤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의 현재 뮤 current 얘는 preview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미니 배치를 10개를 통과시키면서 계속 트레이닝 아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새로운 뮤 값과 이 시그마 값이 나올 텐데 그걸 과거 값에다가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가지고 뮤 값을 업데이트를 해나갑니다. 이런 방식을 EWA라고 합니다. Exponential Weighted Averaging. 과거의 값에 특정 웨이트를 주고 현재 값에 특정 웨이트를 줘서 너무 급격하게 바꾸진 않되 계속 현재 값을 반영하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 이런 류의 업데이트가 gradient descent with momentum에도 똑같이 쓰였죠. 과거 값의 베타, 현재 값의 1-베타. 그래서 테스트 타임에는 pre-calculated 미니 배치를 계속 통과시키면서 얻었던 뮤 값과 시그마 값을 활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잠시만요. 윤태호 학생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민과 베리언스도 모델 파라미터에 의존할 텐데 그 부분이 그레디언트 계산에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상수로 보나요? 네? 무슨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네. 네, 모델 파라미터를 통과한 다음에 그 아웃풋에 대해서 민값을 구하는 거니까 물론 의존은 하겠지만 그레디언트 계산에 네, 단순 합, 리니어 합 형태로 반영은 되겠죠, 당연히. 네. 근데 막 되게 스펙타클한 반영이 아니라 어차피 리니어한 그 연산을 한 거잖아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그냥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를 더하고 상수를 곱한 것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네, 백태진 학생이 EWA에서 왜 이름에 익스포넨셜이 들어가나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xn은 0.9 곱하기 xn-n 플러스 현재값 x 0.1 이런 식으로 해놓잖아요. 그럼 과거의 값이 스텝을 하나하나 증가할 때마다 익스포넨셜하게 없어집니다. 과거의 기억이 익스포넨셜하게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xn 플러스 1은 0.9 곱하기 xn 플러스 0.1x인데 이게 뭡니까? 0.9의 제곱에 xn-1의 뭐시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스텝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익스포넨셜리 과거의 기억이 삭제됩니다. 이런 걸 익스포넨셜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네, 손성우 학생이 베타의 값은 프리비어스 값을 그렇죠. 예, 얼마나 반영할지를 근데 과거 몇 에폭을 특정할 수는 없죠. 얼마나 한 번 스텝 지날 때마다 깎아먹을 거냐라는 지표는 되지만 그게 뭐 정확하게 몇 에포크 후에 사라지고 그런 거를 특정하진 않았죠. 저희 EWA에서는. 어쨌든 한 스텝 지날 때마다 몇 %씩 깎인다라는 것은 특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대경 학생이 매치놈에서 만약에 Z가 B 곱하기 C 곱하기 N 곱하기 M이라면 C 곱하기 M 곱하기 M개의 모든 컴포넌트를 각각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멘전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디멘전이 바뀌지 않습니다. 값이 바뀌는 거지 디멘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2시간 동안 엄청난 양을 사실은 후루룩 훑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수리적인 엄밀한 것들이 실제 머신러닝, 딥러닝 수업에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루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좀 더 심플한 딥러닝이 아닌 많은 머신러닝 테크닉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디시전 트리, 뭐 랜덤 포레스트 등등,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다루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수업에서 다양한 딥러닝 이전의 머신러닝 테크닉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죠.